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중입니다. 이게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둘이 보면은 이게 퇴로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진짜 지면은 한쪽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요 패권 싸움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나라 러시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갔는데, 저는 요 나라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구 대국. 인도. 또 인도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얘기했어.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긴 하지만 그 미국과 중국이 결국 의미 있는 어떤 국가를 누가 내 편으로 만드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 인도, 너 정말 유의미한 얘기했다. 그것도 인도는 또 우리 비트코인 때문에 또 꼭 알아야 되는 나라긴 한데, 자,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인도 일단 내부 상황부터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내부 상황을 알아야 인도가 미중 간의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어떤 위치고 결국 어디 선택할 거고, 그것 때문에 이 뭐 남아시아라고도 부르고 우린 그렇게 뭐 부르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이 누가 자기 영향력 아래 둘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중에 인도는 어디랑 더 연관관계를 많이 맺어왔을 것 같아? 특히 경제적으로. 미국이요. 왜? 뭐 빅테크 기업 그 CEO들만 봐도 또 인도계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러니까 뭐 인력적으로.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도하고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편을 안 들지언정 중국 편이 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느낌. 이게 참 묘해. 나도 인도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왕이면 딱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마음이 편하잖아. 그리고 그분들도 그 가이드를 바탕으로 쭉 그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인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묘하다.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나라. 자, 대표적으로 내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느 나라에 가깝게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를 보는 주요 체크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출입 구조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서 돈 벌고 있는 건데, 이걸 봐야 돼. 돈 버는 문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 뒤부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 그 뒤부터 이제 그 꼬여만 가는 거야. 그런데 인도가 돈 버는 국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이걸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한데, 다른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약해. 인도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뭐라고 해야 돼? 정말 제3세계의 종주국 역할을 했잖아. 그렇죠. 독자 노선을 항상 추구했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결을로 계속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하나는 내수 비중이 너무 커. 15억 이상의 인구도 있는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내수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만들어 왔었고, 그래서 인도의 많은 기업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내수 경기가 좋으면 자신들도 성과 좋고, 내수 경기 안 좋으면 성과 나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치고 받고 뭐 하던 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완충작용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쌓아놓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인도가 경제 규모가 꽤 큰 대비에 반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잘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2030년이 넘어가면 세계 1등 그 경제 대국,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미국일 것 같아. 그렇죠. 근데 2040년이 넘어가면 미국일지 중국일지 헷갈려져.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이고, 그 다음 2등이 중국. 그 다음에 지금 3등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일본하고 독일이야. 그런데 2030년이 넘어가면 압도적인 3등이 인도야. 그러니까 얘네는 세계 3대 권역권에 가까운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정도에 비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네가 말한 것처럼 내수 기반으로 이거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인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에 그런 기업이 있었어? 이게 세계적인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은데도 잘 모르는 거지. 뭐 타타 자동차 정도? 뭐 그 정도 있고 뭐 세계적인 철강 회사들이라든가 뭐 몇 가지 있지만 우리가 다 이름 되면 잘 몰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내수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만들었던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인도가 의외로 그러면 그 수출입 안 하고, 그러니까 통상 안 하고 무역 안 하고 폐쇄적으로 내수만 했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예 맞습니다 하면 묘하다는 얘기 안 했겠지. 네. 근데 진짜 묘해요. 왜냐? 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상권은 인도가 꽉 잡고 있어. 아, 아프리카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내놓으라 하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브로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 거치지 않고선 이 근처에서 물건 수급받기 어렵죠. 이 사람 아니면 이 물건 이 나라에서 팔기 어렵죠. 대부분 인도계가 많아. 아프리카는. 그럼 아프리카만 그러냐? 아니야. 이게 또 참 아프리카는 이쪽 바다,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는 인도양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황당한 게 중남미 국가들과 특히 중미 국가들 거기에 인도가 너무나 또 꽉 잡고 있어. 너무 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니까 본인들이 호기심이 있어 가본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황당하게도 인도가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인도의 포션이 꽤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동남아도 또 일부 있어요. 동남아는요. 제가 뭐 동남아 좀 그래도 가봤는데 알잖아. 인도계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인도계. 그래서 이게 인도가 그렇다면 내수만 하는 그런 독특한 나라였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또 제가 어려워요. 진짜 묘하다. 자, 그러면 교수님, 아니 그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진출을 했다면 무역수지 통계표에 얘네들이 그렇게 대외 진출 많이 한 게 있으니 그게 과반 이상이 되면 대외 의존적인 국가입니다. 아니면 내수 비중이 더 크면 내수 의존적인 국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뭘 그게 묘하다고 하느냐. 자, 또 묘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웃긴 건데,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하잖아? 네. 그러면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를 한 나라에서 그 나라에 많이 진출을 할 것 같지? 근데 정 반대라고. 투자를 어느 나라에 하면 그 투자를 했던 그 대상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해준 나라로 대거 이주를 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미국을 생각해봐. 뭐 그렇죠. 한국에 많이 미국이 투자도 해주고 또 원조도 해주고 뭐 하니까 미국인들이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고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가는 거야. 그렇죠. 항상 그렇게 돼.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투자했더니 베트남 애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렇죠. 또 한국에 와서 일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인도도 결국 어디에 투자를 받으면 거기에 많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는 이유가, 묘하다고 하는 이유가 투자 순위가 되게 묘해.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1등 국가 어딜 것 같아요? 너 이거 맞추면 형이 인도 한번 데려간다. 진짜요? 이거 진짜 맞추기 어려워. 영국. 아닙니다. 기회 더 있어요? 더 있어. 한 번만 더 줄게. 너 왠지 맞춰버릴 것 같아서 겁이 나는데? 일본. 아니야. 한 번 더 줄게. 한 번 더 있어요? 못 맞출 것 같아. 미국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야, 내신 이렇게 간 보는 거야? 좋아, 미국 아니야. 미국은 아니니까 문제를 내신 거잖아요. 파키스탄. 적성 그을 거가?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이거 진짜 묘한 거다. 그지? 모리셔스요. 이거 우회 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 예. 정확히 했어. 모리셔스가 뭘 있어서 투자를 하겠어요. 뭐가 있어서. 모리셔스는 인도양에 있는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야. 인도를 안 데리고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좋아. 그 다음 내가 2등까지 물어봐 줄게. 예. 모리셔스가 1등이야. 예. 근데 이 모리셔스가 1등이고, 그럼 2등이 어딜 것 같아? 바하마 제도. 바하마 제도. 야, 거의 맞출 뻔했어. 그래요? 싱가포르야.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여러분 실질적인 조세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금융에 대한 보호 시스템과 여러 가지 통관 절차에 대한 완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세 징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싱가포르가 거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뭔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잘 안 해. 그래서 약간의 돈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법인 요즘 많이 세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뭐 진출하거나 뭐 합작해서 뭘 했다. 회사를 차렸다고 하나 처리해. 그리고 거기다 돈을 보내. 돈을 보낸다는 건 비용 처리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비용 처리가 되고 뭔가 용역 발주했다라든가 물건 샀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돈 들어온 걸 바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싱가포르로 보내. 그럼 싱가포르로만 들어오면 이 돈의 출처, 이게 비용인지 수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여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덜 물어봐. 근데 싱가포르는 내가 돈을 다른 데 또 가지고 내보내기가 워낙 좋은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또 어디에다가 또 뭘 하기에도, 그냥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서비스든 모든 걸 다 누리기가 쉬우니까. 오늘 지정학적으로도 뭐 너무 교육하기 좋은. 맞습니다. 뭐 말라카 협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싱가포르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 1등이 모리셔스, 2등이 싱가포르, 3등이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애플이 투자했다, 뭐 테슬라가 투자한다, 이 엄청난 회사가 투자한 게 3등이면 1등, 2등에서 들어간 돈이 엄청나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럼 1등, 2등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지. 그잖아. 네. 모리셔스하고 싱가포르. 그 중에 일부는 중국계 자본인 것 같아. 왜냐하면 중국도 인도 시장이 굉장히 탐나는 시장이고, 인도 시장을 버리고 나서 10년 뒤에 어디서 매출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중국계 자본들이 이 모리셔스하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 게, 직접 중국 배지 달고 인도에 들어갔다가는 인도와 중국은 네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유, 매 맞아요? 매 맞아. 사이 안 좋아. 사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중국 별로 안 좋아해. 아우, 많이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느 순간 또 국경지대에서 걔네 얼마 전에 죽창 들고 또 싸웠잖아. 죽창이랑 그 나무에다가 못 못 박아가지고 박아가지고. 그걸로 싸웠잖아요. 예. 야, 이게 전통적인 싸움을 하겠어. 사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 서로 이제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다 보니 총 못 쏘고 수리탄 못 던졌지만, 야, 이게 나무에다가 못 박아서 싸우는 이 싸움으로 진짜 21세기의 중세 전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둘 다 이제 조심하는 거죠, 싸우더라도. 그래서 양쪽 국가에서 그렇게 컨펌 놓은 거 아니야. 야, 총 빼고 다 해. 그렇게 해서 진짜 중세 스타일로 이제 전쟁을 한 건데. 네, 뭐 소림사 출신도 보내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바로 그런 것들처럼 정말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 패권 국가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 중국 배지 들고 들어갔다가 언제 털릴 수 있다, 언제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국적에 대한 모호성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중국 자본은 대거 싱가포르를 통해서 인도를 들어간 것 같아 보여. 중국 자본은. 자, 그런데 그럼 교수님, 모리셔스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참 인도가 좀 안타까워. 인도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난 이렇게 보면 좋겠어. 부양 식구가 많은 가족.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능력 있는 큰형, 둘째 형, 그 다음에 작은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왕창 벌었어.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줄줄이 새는 거야. 대충 감오지. 아, 그렇죠. 네. 아, 막내가 또 아파. 그리고 뭐 우리 조카는 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그리고 조부모님은 또 뭐 몸이 아프고. 아유, 뭐 좀 많아요. 그렇지. 부양해야 될 식구.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앞서서 잘 나가는 계층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 가족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체 국민 소득이 높지가 않고 국가 전체가 치고 나가는 맛이 없는 거야. 치고 나가는 맛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진짜 가족들 중에서도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끝까지 케어 안 하는 집안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요즘엔 그렇죠. 요즘은 정말 심하다고. 네. 예를 들어 큰형이 잘 나가고, 우리 재벌에서도 보잖아. 둘째 집, 셋째 집 계열사 물려준 곳에서 문제 생겼어. 큰형한테 지급보증 좀 해달라, 돈 좀 대달라, 아니면 우리 회사 좀 인수해달라 했더니 딱 손절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많단 말이야. 그럼 인도라고 안 그러겠어? 자, 그래서 요즘 뭐다? 모리셔스 자금은 인도 부유층의 자금인 것 같아. 감 왔어? 네. 인도도 부양 식구가 많고, 그리고 또 워낙 민주주의의 성지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증세해서 너희들 복지해 줄게, 너희들 뭔가 정주 여건 개선해 줄게, 이런 그 목소리를 듣는 여러 정당들, 여러 정치가들이 많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정권 잡으면 나 또 세금 많이 내는 거야, 그 걱정하는 또 부유층들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역시 인도 안에를 기반으로 그 초부유층이 된 건데, 그럼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어디 해외를 나간다고 했었을 때 그 돈 가지고 해외 진출도 사실 녹록하지 않을 거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인도 내부에서 뭔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해외 법인 차려놓고 해외 돈 보낸 다음에 그 해외 돈 보낸 거를 모리셔스로 다시 보내고, 모리셔스에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 투자 자금으로 진행을 한 게 돼. 네, 카운팅이 되죠. 그렇지. 그럼 교수님, 그래도 결국 그 나라 법에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인도로 들어왔으면 인도 법인세, 소득세, 기타 세제 의거해서 돈 내는 거니까 그렇게 삥 두는 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인도 모리셔스 관련한 조세 특약이 있어. 모리셔스에서 들어온 돈은 모리셔스 세법에 의거해서 조세를 부과해요. 근데 모리셔스는 조세 피난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거의 그렇지. 네. 이해했지. 네. 우리가 조세 전략을 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목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징수 시기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징수 대상자를 바꿔도 돼. 예를 들어서 네가 고소득자라고 쳐봐. 그래서 너는 이미 개인 소득으로 50% 무조건 반은 세금인 상황이 돼버렸어. 그럼 네가 개인으로 이걸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법인을 차려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래서 많이 그걸 하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다 아는 그냥 공공연한 뭐 절세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탈세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과하지만 하여튼 눈은 좀 찌푸릴 수 있지만 법에서 그거 했다고 구속당하진 않는, 그렇죠. 위법은 아닌 거. 위법은 아닌 그런 방법으로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입금 시기를 또 조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다가 죄송한데 이거 언제 넘겨서 입금해주면 안 되냐. 소득세 구간에 걸린다. 그렇지. 올해 내가 이게 잡히면 내가 절반을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수익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자. 나눠서 주세요. 내가 내년부터는 솔직히 뭐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스포츠 스타들도 그럴 수 있잖아. 다리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니 이거 입금을 좀 뒤로 지연해달라든가 시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누진이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맞아. 그런데 인도에서는 모리셔스와 조세 특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이용하면 내가 합법적으로 다 절세를 할 수가 있고. 인도 정치계에서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시사점인데, 인도는 내가 만난, 내가 같이 일해봤던 외국 국가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꽂지. 아니 이거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계신데요. 인도 사장님하고 10년 넘게 거래를 했는데 아직도 갈 때마다 눈탱이 친대요. 보통이 아직도.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네. 사기도 많지만 하여튼 뭐 급행료라든지 그렇지, 그런 거 돈을 내야 돼. 뭐 백으로 주는 거. 네 위에 저기 앉아 있는 저분하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분하고 어제 밥 먹고 저분한테 내가 사실 다 기름칠 했어. 사우나 가고 뭐 야. 다 했어. 했는데. 그러니까 넌 도장만 찍어주면 돼. 그러면 씨 웃으면서 나한테는 안 했잖아. 거의 이 수준이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인도의 최상류층들 중에선 우리 인도 식구들 다 걷어 먹여 살려야죠. 이 생각과 좀 다른 결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경유착을 이용해서 인도에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게 모리셔스와 맺은 조세 특약이다라고 난 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인도의 경제 구조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기 참 어려워. 그럼 모리셔스 자금은 전부 인도 사람들의 쓰리쿠션 자금이냐?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유럽에 있는 많은 그 부호들이나 기업들은 절세하고 싶지 않겠어? 그렇죠. 뭐 세금 많이 매기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거는 인도가 인도 내부의 자금에 대한 페이버를 주려고 만든 제도이다 하더라도 그걸 같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중국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인도는 제가 이런 통계들을 기반으로 생각했었을 때, 야, 이게 수출 의존적인 구조인지, 대내 의존적인 건지 쉽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다 보니 결론.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한 국가에도 명명백백하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 미국도 중국도 인도를 다루기가 여간 깐깐한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지.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부러워.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에게 뭘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하더라도 맞아도 난 안 아픈 거야. 왜냐하면 인도의 그 대부호들, 그 부호들이 야, 우리 매출에서 미국하고 중국에 걸려 있는 게 몇 개야? 그래도 걸리긴 걸렸네. 이 정도면 뭐 감내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래. 이렇게 돼. 근데 우리는 자동차 못 팔거나 반도체 못 팔거나 백색 가전 못 팔거나 뭐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국도 미국도 인도를 대할 때는 다른 국가와 달리 뭔가 조심성 있게 돼. 또 극진하게 대할 때도 있고. 그게 하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정작 이런 과정에서 그럼 인도는 아무 고민이 없는 거냐? 아니야. 인도의 고민들이 꽤 있고 그 인도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면 우리가 이제 인도가 어디를 선택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